어, 어, 국제사회이해 제6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세계화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미 세계화의 주체로서 국제기구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그 여타 세계화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부와 기업과 NGO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대충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를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 세계화의 주체,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이제 하나의 그 사회이기 때문에, 최소의 구성 단위는 이제 개인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와 다르게 국제사회에서의 행위자는 아무래도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 가장 이제 주된 행위자는 역시 이제 국가가 되겠습니다. 많은 그 이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 가장 이제 주요한 행위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화의 지난번 역사를 이제 대충 뭐 추이를 봤듯이 세계화로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그 이윤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촉진된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시작도 산업혁명, 그다음에 중상주의 뭐 이렇게 해서 각 기업들이 이제 시장 개척 차원에서 사실은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 영역, 경제 영역이 가장 이제 주요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가 이제 주요 행위자라고 하지만 국가의 그 어떤 그 측면 국면들 중에 보면은 그 외교라든지 뭐 군사, 정치 뭐 이런 쪽은 물론 국가가 직접 주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그 뭐랄까 해외 진출, 뭐 국내 개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적극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쉽게 말하면 기업을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기업의 세계화, 그다음에 뭐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중상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상주의 국가. 그러니까 기업들 하여금 쉽게 말하면 수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그 진출에 대해서는 적극 그 지원을 하면서 반면에 이제 수입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상주의 국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초창기에 이제 뭐 식민지 개척 시대 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그 전형적인 그런 중상주의 국가였다면 그 추세는 오늘날까지 WTO가 이제 출범을 하고 전 세계가 이제 전면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살아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 와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그런 측면이 더 강해졌죠. 자유무역 그 기조가 굉장히 약화되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전 세계 그 경제 그 뭐라고 교육 시장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경색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전통적인 그런 중상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뭐 후발 국가들은 이제 기업의 적극적인 그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대외 정책 차원에서 이제 경제 정책 차원에서 중상주의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또 그 기업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원가 절감 차원에서 많은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해외 시장 그 정보랄지 이런 것들도 국가가 앞장서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는 각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무역 투자 뭐 진흥공사 이런 그 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를 우리는 또 그 조합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합주의적으로 노동 쪽을 이제 통제를 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이제 절감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해서 이제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전략. 이게 이제 조합주의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지금 그 세계화의 주체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주체에서의 국가는 직접적인 그런 국제사회 행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그 지원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는 지금 말한 것처럼 조합주의적 신중상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 NGO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화의 그 추세 얘기할 때 세계화의 또 측면을 얘기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측면, 그다음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실시간의 그런 소통, 우리가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제 인터넷 범지구적인 그런 게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나라에 있던 그런 그 NGO들이 이제 전 세계 NGO들이 이렇게 이제 유대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NGO는 직접적으로 세계화를 이제 추구하고 뭐 그다음에 그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세계화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NGO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바로 나오겠지만 경제 포럼, 사회 포럼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 특히 인권 측면에서 인권, 그다음에 노동자의 인권, 특히 난민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와서는 뭐 코로나 사태랄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NGO 활동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게 세계화의 주체를 우리는 이제 국가와 국제기구와 기업과 NGO다. 그리고 플러스 개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은 이 세계화의 주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시야를 조금 좁혀가지고 동북아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범지구적인 그런 세계화의 추세, 주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조금 시야를 좁혀서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후반 학기를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는데,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중간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레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뭐 상위교육 하니까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걸 이제 확정을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 리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면 개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만약 오프라인 수업을 개강을 하더라도 수업이 진행이 되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한번 나와서 우리가 서로 그 출석 체크 한번 하고 서로 얼굴 뭐 공지사항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그 컨텐츠 그 다음에 수업 진도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먼저 제1장에서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2절에서 세계화의 추이, 개념에서는 이제 주로 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죠?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문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고 세계화의 추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가 요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세계화 주체라서 국제기구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WTO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세계화 이런 걸 이제 주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오늘은 이제 국제기구 이 아랫 부분에서 조금 더 반복이 되겠지만 지난 시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사실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요 제2장 부분입니다. 국제사회의 접근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요 시각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충분히 공부를 못합니다. 이 시각은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경제적 시각에서, 경제적 시각에서 역시 국제 경제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에 따라서 그죠? 개인이나 그다음에 가게나 기업 이런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과 투자를 들여서 최대의 이윤과 편익을 얻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그 영역을 우리는 이제 미시경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한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경기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 뭐랄까 시장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그 거시경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로 국제경제죠.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 간의 어떤 경제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관점은 미시경제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의 비용과 투자를 들어서 최대의 국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국제경제 그 뭐랄까요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국제경제는 결국은 이제 각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뭐 각 다국적 기업, 그다음에 초국적 기업, 그다음 국제 경제, 이제 국제 기구 뭐 이런 것들을 주체로 해서 그들 사이에 주로 이제 상품 교역, 우리 흔히 말할 때 수출 수입, 그죠? 수출 수입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수출 수입의 그 물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어떤 관세랄지, 그 다음에 그 장벽, 이런 문제를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거래, 그죠? 외환이 이제 오가는 그런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와, 그 다음에 미국 달러화와,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그 다음에 뭐 유럽의 유로화 사이의 그런 그 외환 거래, 그다음 환율 문제, 그다음에 이제 외채 문제,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이동, 노동력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해외 취업의 추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연구 위주,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민, 기술 이민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이동 측면에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국제 경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경제학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 또는 이제 국제사회론 쪽에서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추세가 이제 한 흐름이 있어요. 굉장히 그 실물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호소력이 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세계 체제론입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론인데, 이거는 관점은 뭐 국제경제 관점과 비슷하지만 이거는 주로 이제 약간 뭐랄까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경제가 결국 세계 체제가 되고 있는데, 세계가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각국 경제들이 하나로 이제 묶임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세계 시장이 형성이 됨으로 해갖고 각 국가 사이에 이제 그 국제 분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다 확연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확연해지는데 국제분업 사이에 이제 뭐랄까 어떤 교역이 이제 또 서로 거래가 있게 마련인데, 그 거래 관계를 들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불공정 그 무역, 불공정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가 교환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이라나 그다음에 뭐 방위산업 같은 이런 쪽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걸 통해서 원가 대비해서 지나친 수익을 얻고 있고, 반면에 이제 남미 제국에 있는 나라들은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광산, 뭐 구리, 은 이런 그다음에 뭐 커피나 이런 원산물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노력에 비해서 그다음에 원가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체제가 이제 주변국과 주변부와 이제 그 반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눠질 때, 중심부에 속한 나라들은 이제 부동가 교환을 통해서 지나치게 이제 뭐랄까요 많은 이익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주변부 국가들은 반대, 너무. 그래서 결국 세계 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아주 그 체제성이 높아지고 더 유기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절연될 수도 없고, 더 이제 그런 종속 관계가 더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뭐랄까 약간 종속 시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발전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거래가 될수록 격차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남미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고 북미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반부에 있는 그 중심부 국가들은 나날이 이제 부유해지고 남반부에 속해 있는 이제 후진국들은 더욱더 낙후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세계 체제 관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세계화의 그 개념에서 측면에서 이메뉴얼 월러스틴의 관점이죠. 이메뉴얼 월러스틴의 관점이고, 그 이메뉴얼 월러스틴의 관점도 결국 칼막스의 시각, 그리고 예전에 그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지리학의 그런 관점, 그거를 이제 서로 결합을 시켜서 이제 월러스틴이 그런 그 세계 체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체조론 시각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또 관점을 제공을 합니다. 같은 경제 관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정치죠. 권력 관계, 외교나 군사 관계,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 것이 국제 관계 또는 국제 정치 쪽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국제법을 위시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뭐랄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 관계를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록을 봐서,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블록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이제 블록,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완전히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교와 군사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GO론입니다. NGO론과 이제 반세계화론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NGO론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각국별로 이렇게 뭐랄까 차단된 채로 폐쇄된 채로 각 국가별로 이제 NGO가 활성화되다가, 이게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서로 이제 연대 활동, 뭐 이런 연대 집회 이런 것도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초창기 NGO는 주로 이제 인권, 뭐 노동 이런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그 환경 쪽, 그린피스랄지 환경 쪽.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이제에서 보듯이 이런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또 범지구적인 그 현상, 팬데믹이에요, 그죠? 팬데믹, 이 팬데믹, 범지구적인 어떤 대유행병 이런 게 생기면서 보건위생, 뭐 의료, 뭐 이런 쪽 그 NGO들이 또 바빠졌고, 뭐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WHO의 역할, 세계보건기구가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한다. 주로 이제 미국 시각에서 볼 때는 WHO가 지나치게 중국으로 편향이 돼서 중국 편만 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 세계보건기구에다 내는 분담금 회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WHO 또 사무총장이 또 갑자기 또 입장을 바꾸고 뭐 이래서 WHO가 또 충분히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가장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런 국제적인 유행병,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더위가 오면서 조금 가라앉겠지만 이제 가을 되면 다시 또 창궐하지 않을까, 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백신이나 치료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마 이 모르긴 해도 다시 코로나 관련해서 또 NGO가 생겨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세계화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습니다만은 안티 글로벌리제이션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반세계화론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세계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는 종속 관계를 부추기고,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버리고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특히 빈곤의 세계화, 풍요와 공존 공행이 아니라 빈곤의 세계화, 이런 식의 이제 나쁜 측면만 지금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보다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에 세계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 반세계화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화의 개념을 할 때 글로벌리즘과 비슷한 거죠.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적인 가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쪽입니다. 우리 책에서도 이제
그 반세계화론에 대한 얘기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제6장에서 나와 있거든요. 제6장에서 제2절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페이지로 보면 이제 106페이지 부분이 나오거든요. 세계화 반대 운동의 추세국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이제 그 세계화의 유사 개념 중에서 세계화와 뭐 세계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서 뭐 77페이지 뭐 이런 내용 이런 데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9장에서도 그 세계화의 의미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충분히 공부를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세계화의 주체인 겁니다. 세계화의 주체, 이제 정부와 국제기구와 기업, NGO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국제사회의 주체, 첫 번째로 국가입니다. 정부, 국가고. 국제사회의 주체 그러면 국가고, 세계화의 주체 그러면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세계화는 물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죠.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이 세계화이기 때문에 세계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이제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같은 현상에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행위 주체는 역시 국가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주요한 그런 오늘날 이제 그 세계화로 인해 갖고 시민권 개념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그 뭐라고 근대적 개념의 국가가 많이 이제 성격이 변모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경계가 느슨해지지가 않습니다.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갑자기 유럽연합을 형성할 때까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유럽이 굉장히 이제 통합이 이제 빨랐는데, 갑자기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얼마 전에 유럽 내부에서 뭐 유럽연합 그 헌법을 비준하자 뭐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는데 막 북일이 나오니까 프랑스에도 스웨덴에도 북일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 통합 그 속도가 갑자기 이제 속도가 떨어진 거죠. 늦어진 그런 감이 있고, 심지어 막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분리 독립하겠다 이런 막 국민 투표까지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북일이 됐지만 언젠가 또 다시 재시도를 하면 스코틀랜드가 이제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 통합을 향해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영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 내조각 나는 게 아니냐. 유럽이라고 하는 대통합 그 흐름이 이제 꺾이면서 오히려 분열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고, 그럼 저쪽엔 또 아일랜드가 지금 계속, 북아일랜드가 지금 뭐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일랜드가 뭐 자치정부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반면에 웨일즈는 뭐 조용하긴 합니다. 근데 웨일즈도 뭐 예를 들면 만약에 하겠다 보면 영국은 그야말로 현재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쪽도 지금 뭐 카탈루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분리 독립도 움직임도 있고 뭐 이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이 통합 추세도 있지만 이제 분열 추세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에서조차도 가장 앞서가는 유럽에서조차도 국가 간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가 간의 배타성 이런 게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뭐 그 난민 문제가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경색된 거죠. 굉장히 긴장하게 된 그런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그 정부가 이제 가장 앞장서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995년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1995년에 이제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계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됐습니다. 줄여서 세추위라고 합니다. 세추위. 세계화 추진위원회, 이게 이제 95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수출만 우리가 이제 하면서 국제사회라고 하면 이제 수출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세계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기구를 만든 것이 세추위를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세추위에다가 또 세추 기획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반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8년인데, 그래서 세추위의 결론이 뭐였냐면 OECD 가입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다시 말하면 선진국 그룹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선진국 그룹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함으로써 우리도 드디어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선진국 그룹에 가입했다. 다시 말하면 개도국, 개발도상국을 졸업했다, 이렇게 이제 개도국을 졸업하고 개도국으로서 누려왔던 많은 특례들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우리는 선진국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사실 중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계기였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후진국에서 출발해서 과거 35년 동안 우리가 경제개발에 매진해서 35년 동안 중진국의 위상을 누려오다가 드디어 이제 95년도에 OECD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그룹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OECD 선진국 그룹에 가입을 해서 이제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개도국으로서 누려온 특혜를 과감히 포기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그런 각종 지표, 특히 경제지표, 특히 사회지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입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요. 그때 뭐 세계화 반대, 특히 OECD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이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망한다,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김영삼 정부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온 것이 IMF 연행입니다. 98년대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게 그 당시 악담하고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드디어 봐라. 이게 OECD 가입하고 이게 뭐냐. IMF 외환위기를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경제적 최대의 위기가 어려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물론 1차 대전 끝나고 1929년 그 경제 대공황이 미국 300년 역사에서 최대의 경제 위기였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뭐 크고 작은 계속 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98년도에 미래닥친 IMF 외환위기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축적된 그런 결과였지, 단지 뭐 OECD에 가입해서 이게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계기로 볼 때는 우연의 일치인지 하여튼 OECD를 가입하면서 IMF 외환위기를 연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외환위기를 졸업을 하고 98년 해서 2000년대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정부는 보다 더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제 통상 외교, 이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뭐 외교 통상부 이렇게 해갖고 외교와 통상을 합쳐버렸죠. 그래서 외교 통상부에서 그 당시 외교 일반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외교 외에도 경제 통상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WTO가 출범할 때도 우리가 적극 참여를 했고, 그 당시 WTO 이제 출범할 때 사무총장을 우리나라 그 상공부 장관, 김철수 상공부 장관이 그걸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WTO 출범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랄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자간 협의, 그 다음에 양자 간 또는 소수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을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 바로 칠레와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었죠. 그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칠레와의 FTA는 굉장히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칠레로부터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온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칠레 시장에 공산품, 그러니까 뭐 전자랄지 자동차 같은 수출은 별로 얻은 게 없다는 거죠. 수입만 늘고 무역 욕조만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지만, 우리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무역 협정을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해 나갔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무역 협정 FTA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앞장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자유무역 다 맺었죠. 한미,
뭐 한중, 유럽 뭐 다 이제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현황을 보려면은 우리 외교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FTA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자유무역협정 맺은 나라가 어디 표로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료들을 참조하면 됩니다. 외교부는 모파죠, 모파 그죠? 모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해서 줄여서 mofa.go.kr 들어가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제 가입한 국제기구는 늘어나고 있고, 북한은 이제 몇 개 기구가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고, 세계에서 국제기구에 가장 많이 가입한 나라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독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미국은 자기들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기구에만 가입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후랄지 무슨 온실가스 이런데 뭐랄까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국제기구 가입은 안 하고 선택적으로 이제 미국은 가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가입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고 독일의 인권이랄지 하여튼 모든 불편한 그런 국제기구에도 독일은 이제 적극 가입을 하고 프랑스가 그다음 많이 가입을 하고 미국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참 미국의 위상을 우리는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튼 현재 우리가 주요 국제기구를 이제 표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제 가입한 국제기구다. 역시 유엔에 우리가 가입했잖아요. 1991년에 국제연합 유엔에 우리가 남북한 동시가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엔에 가입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다. 정상적인 유엔 회원 국가다. 아울러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더 이상 괴뢰 정부가 아니고 정상적인 유엔 회원국인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다 이렇게 이제 서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상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공인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분단 고착화죠. 이제 두 나라니까 이제 뭐 통일 안 해도 된다. 마치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처럼 사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사실 같은 게르만족으로서 한 나라지만 본래 한민족이지만 이게 세계 국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 나라가 서로 통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동독과 서독은 어떻게든 통일을 하려고 결국 통일을 한 건 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통일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함으로써 얻은 것과 이런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입니다. 유엔에서 그 무역개발회의는 주로 이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이제 그 개도국 그룹이죠. 후진국 발전도상국들에 대해 약간 특례를 주고자 구성된 그게 웅크타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유엔 전문기구에 이렇게 많이 가입을 했죠. 우리가 뭐 IMF는 일찌감치 가입을 했고 그죠? IMF 국제통화기금,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에도 이제 1991년 상당히 가입이 좀 늦었죠. 국제노동기구는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국제연맹이 출범했던 1919년에 이제 생겨난 게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0주년이었죠. 우리 3.1운동과 같이 100주년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게 이게 이렇게 91년에 아주 늦게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랄까, 국제노동기구와 이제 그 협약이 있거든요. 필수협약, 뭐 이런 협약들이 있는데, 그 협약도 이제 하나씩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입 속도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다시 말하면 OECD 회원국으로서, 거기 걸맞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국제 표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누리는 그 위상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국제 노동기구 활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여전히 정부가 바뀌고 91년이면 언제입니까?
뭐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이후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좋아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노무현 정부 좋아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또 엄청나게 경색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여기는 우리가 활발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독립기구, 뭐 가트도 같이 우리가 IMF와 가트가 우리 가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는 95년도에 이제 출범하면서 우리는 바로 가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관기구에 OECD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96년도에 가입을 했고,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가입을 했고, 그다음 아시아개발은행, 그다음에 무슨 국제결제은행인데 가입을 한 거죠. 국제결제은행은 이제 뱅크 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국제적인 그 금융기관의 기준, 주로 이제 지준율이죠. 지불 준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을 지키게 하는, 강제하는, 그렇게 해서 은행의 부실을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죠.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이것도 우리가 위안화기 직전인 97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여튼 국제기구에 많이 가입은 해 있어요. 가입은 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역할이 좀 제한돼 있고, 우리의 이제 경제 위상에 걸맞는 그런 기여, 그러니까 뭐 부담금이랄지 회비랄지 이런 거 우리가 좀 아직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그 기구에서 권장하는 주요 그 협정들, 주요 조약들 이런 거 우리가 하나씩 빨리빨리 이렇게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권고, 경고, 막 이렇게 특히 국제노동기구로부터는 많은 권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가위상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경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하 개발 아젠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이제 좁은 영토에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은 국내 산업을 이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격과 품질이죠. 그래서 이 높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이 농업 쪽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자유무역 체제가 되면 이런 그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도 불법이 됩니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동국민들이 이제 협상에 대응을 하도록 하고, 뭐 공청회 식으로 누구나 다 참여를 하고 하는 그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DA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여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에이펙이랄지 이런 다자주의 이런 것도 중시하면서 또 지역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세안이랄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런 게 이제 병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각국도 다 마찬가지. 유럽 국가들도 그 지역, 유럽 지역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FT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가차없이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좁아서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독자적인 그런 시장 규모에 미달하거든요. 최소 1억 원 들 때 일본처럼 1억 원 들 때 이제 독자적인 어떤 뭐랄까 시장 무슨 이런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든 해외와 FTA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칠 FTA 갖고 이런 나라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세계화조철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주 교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정부 주도적 세계화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 책을 보면 제9장입니다. 제9장에서 보면 제9장이
한국 정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국제사회와 세계화의 주체로서 정부의 입장입니다. 첫째가 정부 주도적 세계화의 의, 요게 제1절이고요. 제2줄로서는 해외 진출 세계화를 지원하는 게 국가다. 제3절은 국내 개방 세계화를 지원하는 국가다. 이 식으로. 그래서 제4절에 와서는 세계화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 대응 방식의 성격, 아까 말한 것처럼 조합주의적 신중상주의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지원을 하면서 국내 개방에 대해서는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가죠. 해외 진출할 때는 다시 말하면 수출이나 그다음에 해외 뭐라고 자본 진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관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국내 들어오는 수입이나 그다음에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는 이제 마지못해서 정부가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 보호무역이고 그다음에 중상주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제9장의 제2절에 해외 진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부가 돕느냐? 첫째는 이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아니, 다시 말하면 상품 수출을 돕고 그다음에 자본 진출을 돕고 뭐 기술 진출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력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해외 취업이나 해외로 이민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출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타 해외 진출을 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와서 국내 개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상품 시장 개방에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가능하면 관세를 낮춰라. 뭐 스크린 쿼터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이제 무관세를 앞으로 무관세로 간다 이 식으로. 그다음 자본시장 해외 자본을 최대한 유치를 하자. 우리가 이제 자본 의존도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대체로 지원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규제자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력 개방도 우리가 지원자라기보다는 이제 규제자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제 9장이니까 141페이지부터 이제 한 170페이지까지 돼요. 분량이 약간 많습니다. 그렇지만 표가 많으니까 그 표들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편할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정리된 것처럼 주교제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자로서 그다음에 국내 개방 규제자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원이라고 하자면 사실상 규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신중상주의 대책이라는 거죠. 신중상주의, 신중상주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은 이제 뭐랄까 그 노동 임금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거 우리는 한마디로 아까 조합주라고 했잖아요. 조합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뭐랄까 국제사회 주체로서의 국가는 한마디로 조합주의적 신중상주의다 이렇게 이제 아니면 신중상주의적 조합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거든요. 두 번째 주체가 국제기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유엔에 이제 가입을 했던 게 91년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IMF, WTO죠. 가트 체제가 이제 95년도에 종료하고 WTO가 출범함으로써 가트 체제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IMF, WTO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화 국제사회의 주체죠. 그다음 OECD. OECD라는 게 처음 출발은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경제협력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18나라였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합쳐갖고 이제 OECD로 개편했고 대한민국은 1996년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화 추진위원회 해추위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가입을 했고 그 결과는 IMF 위안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회원국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이제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U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럽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유럽이 통합이 가장 이제 빠르죠. 우리 아시아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 공부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시아는 지금 분열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국경 분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일본과 대만 사이에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만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완전히 타결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국경 분쟁, 그다음에 뭐 그 네티즌들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정말 모범적인, 유럽연합에 출범할 때만 해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로 출범한 그런 게 유럽 경제 공동체, 그다음 유럽 공동체를 거쳐서 드디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정말 통합에, 정말 유럽이 이제 명실상부한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했는데, 그래서 가장 뭐랄까 세계 시민으로서 의식 수준이 높은 곳이 유럽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정작 이제 유럽연합 헌법을 놓고 이제 그 국민 투표에 들어가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부결, 뭐 스웨덴도 부결, 그다음 뭐 다 부결이 나오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아, 이게 그냥 명분뿐이었구나. 특히 이제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통일됨으로 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막 심해지고, 예를 들면 독일이 너무 독주를 하고 영국을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나 뭐 이런 쪽은 또 너무 낙후되고, 그다음에 터키가 자꾸 들어와서 가입을 해서 교란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는 겁니다. 특히 영국이 여기서 탈퇴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사실은 유럽연합의 이제 핵심이 독일, 프랑스, 영국이고, 근데 영국이 빠져버렸다. 이는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토, 또 우리 공부를 했죠. 아세안, 에이펙, 아셈 이런 것들이 그 국제사회 조치로서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역시 유엔이 제일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IMF나 WTO 같은 것도 이제 유엔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은 이미 다 공부를 했지만 유엔의 기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엔의 사무국에 속해 있는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그냥 일반 유엔에 속해 있는 산하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 번씩 보면은 유엔 사무국에 속해 있는 산하기구는 21개입니다. 21개. 뭐, 주로 보면 쭉 보면 지역별로 많이 돼 있죠. 지역. 뭐, 제네바 사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무슨, 나이로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비엔나 사무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뭐, 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라크,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역별 위원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밑줄 친 거. 자, 먼저 평화 유지 활동. 지난번에 유엔 그 공부할 때 했죠. PKO 얘기했죠. Peacekeeping Operation, 평화 유지 활동. 이게 이제 유엔 사무국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국에 가서 파견돼서 그 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치안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평화 유지 활동인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서 유엔 노벨 평화상까지 이렇게 수상을 했지만 또 이제 그 부작용이 많이 드러났었죠. 무슨 착취 문제, 이런 성착취 문제 이런 문제가 드러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하고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이 두 개 기구입니다.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인권을 이제 감시하는 곳이고, ILO가 이제 하고 있지만 ILO는 국제 노동기구는 아무래도 노동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사회보장 그 수준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보편성은 떨어져요. 주로 이제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인권은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가 관장을 하지만,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유엔에서 역시 관장을 합니다. 특히 뭐 난민 문제에 있어서 뭐랄까 전쟁 무슨 이런, 그다음에 뭐 분쟁으로 인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관장하는 곳이 바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입니다. UNHCR. 그래서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난민 고동 판무관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난민 업무를 이제 총괄하고 있고, 여기서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게 국제적 난민 판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난민 판정을 하죠. 나는 난민 인정을 해달라, 난민 인정 신청서를 내면 이제 난민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에 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유엔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굉장히 또 예민한 사안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난민으로 인정 안 받으면 그냥 이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다음 유엔 산하기구 뭐 쭉 이것도 21개입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식량 계획,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식량에 관련된 그런 거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이제 식량 문제가 불거질 거라 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유엔 환경 계획 이것도 중요한 그 기구죠. 말 그대로 환경에 관한 걸 이제 총괄합니다. 뭐 그린피스나 뭐 이런 환경 기구가 거기도 많이 있지만 역시 보편성이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헤비타트도 알 거예요, 여러분. 헤비타트, 유엔 인간정주위원회, 그러니까 집 지어주기 운동, 우리가 아는 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헤비타트 운동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마약 문제, 형사재판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엔 대학이 있습니다. 유엔 유니버시티, 이게 이제 현재 2개가 있죠. 현재 미국 일본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타리카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나 하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죠.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에다가 유엔 평화대학을 하나 설치를 해서 유엔 대학을 3개로 늘리자 이렇게. 현재 이제 일본에 있는 유엔 대학은 상당히 이제 명성이 있지만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엔 대학은 별로 재구실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그 유엔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무장지대에다가 유엔 평화대학을 제대로 된 일본에 있는 유엔 대학 이상으로 우리 한번 좋은 유엔 평화대학을 한번 육성해 보자, 이런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해양법 재판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듯이 유엔 무역 개발의 융쿠타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했듯이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이제 개도국 그룹에 대해서 약간의 특례를 주자 이렇게 해서 따로 이제 모이는 그런 회의가 되겠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이거 알죠? 많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유엔 개발 계획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산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구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1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게 식량농업기구, 파워라는 게 있고, 제일 유명한 게 유네스코죠.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Culture Organization. 말 그대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그러니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속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문기구고, 현재 본부는 이제 파리에 있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 있어갖고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데입니다.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유네스코 활동 중에 이제 미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했죠. 지금 탈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뒤에는 이제 아마 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 트럼프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특히 여기서 이제 해마다 시사하는, 우리 한국에서 돈을 줘서 시사하는, 예를 들면 킹 세종 어워드라고 하는, 킹 세종 어워드라고, 세종대왕상, 이거는 해마다 문맹 퇴치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이제 상을 수여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돈을 보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 직지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판 인쇄 쪽에 이제 그 공로자한테 청주시에서 이제 상금을 보내서 유엔 직지상을 수여합니다. 뭐 이래서 대표적인 게 2가지 상이 있는데, 하여튼 유네스코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항공기구 이카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화기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제통화기금도 사실은 IMF도 사실은 독자적인 기구지만 사실 유엔 전문기구로 들어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유엔 국제노동기구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국제연맹 때부터 1919년에 이미 만들어졌던 국제노동기구도 유엔 전문기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기구, 세계보건기구, 지금 문제가 많은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세계보건기구. 이게 한때는 굉장히 그 명성, 권위가 높았었는데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 중립성과 전문성과 이런 권위를 빨리 이제 회복을 해야 되고, WTO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그 권고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뭐랄까 담배와 함께 술, 에틸알코올도 이게 맹독성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 금지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탄산음료도 이게 발암 물질이니까 생산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근데도 각 나라에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미국부터 코카콜라, 펩시콜라에서 탄산음료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담배도 당연히 불매운동을 넘어서서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된다. 담배는 마약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마약을 풀어주든지 담배까지 규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담배는 풀어주고 마약은 그죠,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얘기까지 하던 곳이 최근에 와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원에 대해서 뭐 중국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국제 해사기구, 이거는 막 바다에 관련된 그런 기구, 세계 기상기구, 또 이제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점점 뭐랄까 지구적인 그런 그 뭐랄까 온실가스 문제 이런 걸 해갖고 기상 협력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국제 전기통신연합, 만국우편연합, 그리고 월드뱅크, 세계은행도 유엔 전무기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독립기구가 WTO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세계 무역기구는 뭐 가트를 대체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그다음 국제 원자력 기구는 말 그대로 원자력의 그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그런 기구잖아요. 또 유엔 독립, 이런 각 기구들은 유엔 전체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제사회의 행위자지만, 유엔에 속해 있는 이런 지금 나와 있던 산하기구들 42개 산하기구하고 전문기구 14개, 그다음에 독립기구 2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잘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얘기합니다만은, 이것도 외교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실시간 자료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엔 개황이 이제 해마다 계속 그 책자가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입수를 하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외교부에다 연락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한꺼번에 받아서 수업 시간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유엔 개황, 그래서 이제 기구별로 총회, 그랬거든요. 총회에서 쭉 속해 있는 굉장히 많은 기구들, 안전보장의사회, 평화유지활동, 그다음에 평화구축위원회, 그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 그다음에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산하 및 관련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록으로 유엔 헌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분량이 뭐 대략 한 350페이지 이렇게 굉장히 큰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여러분들 하나씩 좀 구해서 비치를 해놓고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세 번째 이제 국제사회 주체, 행위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제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이죠. 세계 시장을 이제 활동하는 기업은 이제 다국적 기업 아니면 이제 초국적 기업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단위 한 나라의 그 기업으로서 그냥 수출을만 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이제 주체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다국적 기업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제 마늘 따자 다국적 기업, 영어로 하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Multinational Corporation, MNC죠. MNC,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와 단체 단위의 세계화 노력에 힘입어서 기업은 본격적으로 세계화에 나서면서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계 기업, 월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주로 이제 각지에다가 자회사, 아니면 지사, 아니면 합병회사, 공장, 현지부분 이런 것을 이제 형태는 다양하죠. 자회사, 예를 들면 본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고 현지에다가 이제 자회사를, 아니면 지사를, 뭐 해외 지사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그 회사를 인수해 갖고 이제 합병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만극이 이제 준다든지, 아니 현지 법인을 둔다든지. 제일 많은 게 이제
현지 법인이 많이 두죠. 현대자동차, 미국 엘라베마 현지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세계화의 수혜자고, 이 말은 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미국이 먼저 한 거고, 국제적인 집중이 진행이 됐다. 독과 점음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크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그런 한 회사의 그 매출은 어지간 나라 한 나라의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 경제나 기간 산업이 외국 자본의 지배에 들어갈 불안감이 이미 프랑스에서는 샤를 드골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영어로 말하면 찰스 오브 프랑스, 골이 이게 프랑스라고 있잖아요. 찰스 오브 프랑스, 영어로 하면 찰스 오브 프랑스, 프랑스 말로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 자본의 유럽 진출에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전히 약간 미국에 대해서 불편한 기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금을 조작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탈세 행위, 불법 환투기, 환투기죠. 그러니까,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뭐랄까, 이제, 돈을 가지고 투기하는 거지. 달러가 비싸면, 달러를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돈으로 바꾸고, 달러가 내리면 반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가 더 큰 게 이제 초국적 기업이죠. 초국적 기업 말 그대로 트란스 넘어선 겁니다. 자, 초자라고 한 게 넘어선다. 슈퍼 넘어선다. 국적을 아예 초월해 버리는. 트랜스내셔널 코퍼레이션. 그래서 이건 TNS다. 아까는 TNC다. 아까는 MNC다. TNC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다국적 기업보다 훨씬 더 다국적 기업은 초국적 기업이다. 조직의 유연성이 확대됐다. 주로 이제 선진국 내부 체계 도시에 위치하면서 불균형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다. 주로 이제 조국적 기업은 삼극 체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국 시장,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주로 이제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연합 시장,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이렇게 삼국 체제를 블록화, 지역화시키는 형태다.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를 주로 한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을 예를 들면 51% 이상 확보해가지고 그 회사를 뭐라고 할까요? 소유하게 되는 형태. 그걸 우리는 간접 투자로 그러고, 직접 투자는 아예 가서 그냥 회사를 아예 새로 기업을 하나 신설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냥 직접 투자가 많죠. 결국은 범주거로 나가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NGO입니다. NGO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첫째가 세계 경제 포럼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WF죠. 일명 다보스 포럼이다.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이 회의가 이제 스위스 휴양 도시인 다보스에서 매년 초 1월 달에 1월 2월 달에 이제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세계적인 저명한 기업인, 우리가 하는 빌 게이츠랄지 하여튼 이런 저명인들, 그다음에 학자, 교수들,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저널리스트, 이런 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당면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 회의죠. 이건 누구도 국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거는 역사를 보면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이제 처음 창설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유럽인 경영 심포지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넓혀서 참석 대상을 넓혀가지고 정치인까지 참여를 시키고, 1, 2월에 이제 다보스 포럼,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 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연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도 회의를 하고, 산업별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WTO나
G7 회담 등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경제 포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경제인들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것이 바로 세계 사회 포럼입니다. 세계 사회 포럼은 지금 나온 것처럼 경제 포럼에 대응해서 월드 소셜 포럼 WSF가 이거는 주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반대해서 2000년도에 들어서서 브라질의 프로트 알레그레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열렸습니다. 많은 그 국가에서 단체가 참여를 했고 2만 명이 참여했고 엄청난 행사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2004년도에서는 인도 뭄바이에서 또 해마다 열리는 거죠. 그때 이제 표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세계화라는 것이 다른 세계화, 대안적 세계화, 또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크게 한번 집회를 했었고 멕시코 칸쿤 집회를 했었고 이게 칸쿤 집회가 좀 유명하죠. 그래서 반세계화 운동의 상징이 됐고 주로 반전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륙별 사회 포럼 아시아 무슨 유럽 이런 식으로 그다음 주제별 또 뭐 교육 반군사주의 이런 식으로 또는 주체별 의원 청년 포럼 이런 것들이 세계사회 포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다.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지금 나온 거 세계 사회 운동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무브먼트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는 좀 느슨한 형태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아니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발걸음인 겁니다. 세계 사회 포럼이 뭐랄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기는 정당 정치력도 참여를 하고 행위자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세계 사회 포럼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체, 세계화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야를 조금 좁혀갖고 국제사회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동북아시아는 단지 대한민국이 속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이제 가장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주, 그 다음에 유럽을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강대국이 다 이제 동북아시아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도 4대 강대국이 다 이렇게 모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는 곳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4대 강대국이 그대로 이해관계가 이제 한반도에서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시 말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중동도 중요하지만 중동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근데 유럽이 중요하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런 거지. 한반도는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일단 첨예하게 부딪혀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4대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 세계 3대 강대국이 그대로 이제 있고 그다음 급성장하는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 남북 관계 북한 뭐 최근에 뭐 김정은 뭐 건강 이상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뭐 당연히 그리고 대한민국도 안정적으로 해서 평화롭게 이렇게 이행이 돼야지 북한 체제가 급히 붕괴돼서는 우리가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마저도 한반도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지금 사실은 예민한 곳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시야를 좁혀서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